오늘 이 시간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오를지, 내일 떨어질지, 지금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송도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천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옆에 비트코인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요즘 물가가 올라서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왜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는지 그 이유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자주 뉴스로 접합니다.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는 기사, 금리가 언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중앙은행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하는 장면들, 뉴스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 물가가 올랐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뉴스에서는 늘 곧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 곧이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장바구니는 해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계산대 앞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환경으로 느끼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뉴스에 나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시대의 환경입니다. 공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듯 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는 별다른 선택 없이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두 달 물가가 진정되었다고 해서 이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하나의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의 성격이 시간 위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정책의 결과이고 의사결정의 누적이며 시스템이 택한 방향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풉니다. 위기가 오면 더 많은 돈을 풉니다. 실업률이 오르면 다시 돈을 풉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의 삶까지 흔드는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의 자본이 움직이고, 어떤 나라가 돈을 풀면 다른 나라의 물가가 흔들립니다. 전 세계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왔고 그 결과 화폐의 양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가치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희석되어 왔습니다. 이 희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희석은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기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라는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기본값에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구에게도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세금처럼 통지하지도 않고 부담금처럼 항의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10년 전과 같은 금액으로 같은 삶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현금을 들고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노력과 무관하게, 성실함과 무관하게, 기다림과 무관하게 자산의 구매력을 깎아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조용한 불이익이고 가장 조용한 세금이며 가장 조용한 침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고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현금은 유동성이 높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현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현금은 중립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을 잃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말은 누가 악의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그런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경제는 멈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스템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마치 엔진 오일처럼 필요한 것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적정이라는 기준이 현실에서는 자주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대개 개인에게 가장 늦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전가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만으로는 아쉽고 결국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라고 권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모든 개인이 같은 수준의 이해도와 같은 수준의 리스크 감내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월급에서 남는 돈이 적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교육비가 우선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병원비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결과로 말합니다. 현금으로 오래 있으면 손해입니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또 잔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이 돈의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체감은 줄어듭니다. 노동은 계속되는데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미래가 더 불안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내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내 시간을 저장하는 기준이며 내 노력의 결과를 오래 가져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물가를 잡아주지도 않고 생활비를 대신 내주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역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화폐는 누가, 언제,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화폐를 믿고 살아갑니다. 월급을 화폐로 받고 계약을 화폐로 하고 미래를 화폐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화폐가 언제든 늘어날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찍어낼 수 있고 정책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던 기준은 완전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기존 화폐 시스템은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판단으로 늘어나지 않고 정책 회의로 바뀌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뢰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은행을 신뢰합니다. 국가를 신뢰합니다. 법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특별한 지점은 그 신뢰를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규칙 자체로 묶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번엔 예외로 하자. 경제가 어려우니 조금 더 풀자. 이런 말들이 비트코인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 그 예외가 불가능한 구조. 그 수정이 어려운 구조가
바로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강한 성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약속이 수정됩니다. 이런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변동성도 큽니다. 불편함도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트코인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적어도 가격 움직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떠올리는 이유는 그 위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구조를 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구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격은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트코인이 기준으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내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가? 국가인가, 화폐인가, 시간인가? 비트코인을 생각한다는 것은 투자를 고민한다기보다 기준을 고민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고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시간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지금 모으는 것이 내일도 같은 가치를 가질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은 그 질문을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기 수익을 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 기준을 세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유행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기준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는 돈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시간을 이길 수 있는지.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어떤 결론을 강요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마음속에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빠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확실한 단기 수익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채널에서 비트코인의 시간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